나도 모르는 또 부모님도 몰랐던 우리 아이의 영재성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연구사 강성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사실은 이제 과학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면서 그런 순수한 호기심이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상이 재미있어서 그 실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예를 들어 화산 분출 실험이라면 와 뭔가 빨간 게 이렇게 나와 막 흘러내려. 단지 그 현상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저거는 왜 올라오지? 라고 그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내 아이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현상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내가 착각을 해서, 부모님들이 착각을 해서 이 아이는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생각은. 과학관에 오는 친구들, 우리 과학탐구관 가면 정말 새로운 실험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보면은, 그 상태로만 보면은 전부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현상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창의력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열정이 사그라드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과포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수포자처럼. 네, 수포자처럼 과포자가 생기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진짜로 그런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과학을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호기심이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게 이제 당연히 내적인 여러 관심이 뭐 분산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서 우리가 호기심과 열정이 더 커나가거나 유지되는 것을 막는 어떤 방해물들이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부모님의 무관심이 가장 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잖아요.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은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면은 부모님의 과학 수준이 그 아이를 못 따라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저는 거기서부터가 아이들의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기 돼서 부모님들과 이야기가 뚝 끊기는 단계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할 것과 부모님이 이야기할 것들이 이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점을 못 찾기 때문에 대화의 단계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그래? 리트머스가 왜 색이 이 정도까지 바뀌지? 그러면은 같이 한번 풀어보자. 나도 한번 알아볼게. 너가 먼저 알면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는 내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고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도 결국 이거구나. 그러면 이게 맞는 거네. 이렇게 공통점을 조금 무언가 학습적인 면에서 찾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이, 바쁜 현실이, 내 몸이 힘들고 한 현실이 조금씩 그런 것들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같은 관심을 나눌 동료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럼 그리고 가장 큰 동료였죠, 사실. 네, 맞아요. 그런 동료를 어떻게 해서 좀 계속해서 그런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혹은 그런 동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 그 디넵 나사 코스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면 사실 주목했던 게 나사의 5가지 인재상이었는데, 이게 우주에 대한 사랑, 호기심, 성장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성. 저는 이게 사실 어떤 분야에서도 아이들한테 되게 필요한 역량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과학을 연구하고 또 그런 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뜻일 텐데, 이 중에 선생님의 강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도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시대에.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바뀌어서 변화해 가고 있는데, 나는 이 시스템을 고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몇 년 안 되는 사이에서도
떨어지게 뒤처지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라는 게 다른 내용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불편감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아마 저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게 아니게 되는 관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도 빅뱅 이론이 있었고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서 우주는 원래 그랬다. 빅뱅이 있었다. 근데 빅뱅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는 정상 우주론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내 자존심이고 이거는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못 버렸던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못 버렸어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는 이제 정말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자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가는 지식을 약간 유체, 액체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틀에 들어가도 거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연성이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은 결국 겸손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말이 뭐 겸손하다 이런 걸 떠나서 맞아요. 지식에 대한 겸손, 그렇죠. 세상에 대한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제 사실은 결국 그게 그런 태도가 있을 때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더 빨리 채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디넵의 그 나사 코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그 코스 활동 중에 자신의 강점을 찾아쓰게 또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 자신의 강점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강점이 있고 남들이 나를 봐줬을 때 대한 강점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강점은 일반적으로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강점이라고 추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정 잘하는 강점은 남들이 봐주는 것들이 너는 이게 강해, 너는 이걸 정말 잘해 라고 하는 게 진짜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소통과 피드백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부모님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냐에 따라서 강점을 정말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드시죠. 피곤한 와중에도 꼭 힘들지만 한두 시간씩 그날의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선생님은 그 부모님과 소통 피드백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의 좀 소통 피드백 통해서 스스로 발견한 강점, 알게 된 강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릴 때 그랬어요. 책을 잘 읽는구나. 책 잘 읽으면은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읽어봐라. 책은 얼마든지 사줄게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책 읽으니까 나도 재밌는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네. 이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 그렇게 돼서 정말 책은 어릴 때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강점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붙으면 이거는 결국 정체성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또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시니까 이제 일반 대중에게 또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제 전달하는 일이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새 과학 문해력 또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과학 문해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는 것은 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과학 문해력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다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문해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글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에서 또는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빼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습득해낼 수 있는지가 과학적인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사진들이 올라올 때 그 사진에 대한 설명글들이 쫙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별의 탄생 지역인 건지 별의 뭐 죽음의 지역인 건지 필요한 정보만 빼올 수 있는 게 과학적인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내용들, 아까 뽑아낸 과학적 문해력을 통해서 뽑아낸 정보들을 얼마나 전달력 있게 전달을 하는지.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쉽게만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재밌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고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할 거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설득력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문해력은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뽑아내는지,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은 그 뽑아낸 정보를 얼마나 쉽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내는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해력이 사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과학적 문해력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전체의 어떤 글이나 말 안에서 가장 핵심 에센스 논리 구조를 뽑아내서 그거를 내가 다시 구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과학적 문해력,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핵심들을 전달하되 듣는 이나 읽는 이로 하여금 이제 역지사지가 되면 그게 이제 좋은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네, 이 두 가지는 뭐 사실 과학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 과학 분야에서 그러한 과학적 문해력이나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그게 이제 독서, 글쓰기와 이제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분야의 독서, 글쓰기 잘하려면 또 좋아하게 만들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독서를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질문할 수 있지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중성미자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중성미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다면은 저는 과학적 문해력으로 그 책을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글 쓴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지? 그럼 왜 이 내용이 듣고 싶을까? 그러면은 뭐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은 이 주제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무엇일까?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할까? 그다음에 나 같으면 궁금해하지 않으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글쓰기는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챕터라든지 한 내용이라든지 꼭 그게 작가가 생각하는 챕터일 필요는 없어요.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챕터에 여러 가지 질문을, 내용을 담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질문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질문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질문 하나가 정해지는 그거를 만드는 법이 있다면은 그 논리적 사고력과 내가 앞으로의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도 예를 들면 역사만 해도 어떤 뭐 임진왜란이다 그러면 어떤 단어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한 파트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가 한 파트잖아요. 사실 질문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게 사실 목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잘 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습을 잘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린 아이 책으로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이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같이 읽어보고 이거는 그러면 왜 됐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중고등학생들도 그 정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독서도 그렇고 글쓰기 사실 이게 하나의 질문을 놓고 이 책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인지 또 나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질문을 놓고 답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의 독자나 청자를 상상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해 나가면 된다. 이제 선생님께서 또 과학의 어떤 전문가시니까 이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사실 날이 갈수록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제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정말 빠르게 변하는 그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창의력하고 적응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던 게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이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맛집이었는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채 2년이 안 돼, 20개월이 안 된 애기인 것 같은데 정말 능숙하게 스마트폰에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적응력은 이미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적응력이라는 거는 또 다른 사회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그 적응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은 정말 빠른 세상을 바꿔가는 근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말도 안 되는 우주선 재사용 가지고 와서 그런 생각을 해내고 구현해낸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거를 재사용을 하겠다. 심지어는 위에 것까지 재사용을 하겠다. 이제는 스타쉽까지 보면은 나갔다 온 것도 재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돈이 될 거고 산업화가 될 거고 그게 앞으로의 사회를 정말 빠르게 발전해 나가게 할 거거든요. 그 창의력이라는 게 키워줄 수는 있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보고 그 창의력의 근본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창의력은 분명히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얘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듣고 공상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아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렇죠. 일이라는 좀 관점으로. 그런 시대가 왔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또 이제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디넵 나사 코스를 만들 때부터 이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좀 그럼에도 함께 저희가 좀 나사 코스에 참여를 해서 기획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기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조 작가님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 아까 창의력 말씀드렸잖아요. 오, 이거 창의적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나사에 진짜로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어릴 때부터 당연히 뭐 꼭 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도를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언가를 할 때 나사라는 곳이 정말 우주에 관해서 또 천문에 관해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꿈의 무대인데 저도 지원을 해보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즐겁게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되게 공감을 받고 감동을 받았고 이 나사라는 게 꼭 과학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과학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꼭 과학일 필요는 없고 모든 아이들의 영재성을 꼭 우주 분야가 아닌 또 과학에 한정된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서 나사라는 대표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저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모르는 또 부모님도 몰랐던 우리 아이의 영재성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찾아서 그다음에 내 스스로 하는 게 이렇게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디넵의 취지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각자가 모두가 영재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관점으로 맞아요.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덕질할 수 있게 돕고자 함인데 또 그런 일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자리에도 불러주셔서 저도 정말 즐거운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 선생님, 이제 강성주 박사님 모시고 이제 과학 또 앞으로의 미래 역량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모님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뭐 꼭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도 좀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에 답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 작가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